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계속 지금 요즘 러시아군 무기들이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있는 걸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수호이 35 전투기 격추해버리고 자기네들이 또 수호이 34M 전폭기 격추해버리고 또 지대공 미사일 쏘았더니 바나나킥 해버리고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 쏘았더니 쏘자마자 공중 폭발해버리고 이러더니 이번에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쏘았더니 그냥 바로 코앞에 가서 자기네들 진지를 때려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러시아는 뭐가 문제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서 밀려서 나왔죠. 그런데 이 지역에 아주 쌩쌩한 새로 편성된 신규 부대들, 그리고 완전히 재편성한 기갑부대 등 여러 여단을 배치를 해서 이제 이 돈바스 전선에서 전력 우위가 바뀌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말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면 기가 차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과를 보겠는데요. 어제 대비 100명의 적을 사살했고요. 전차는 4대 격파, 장갑차 7대 격파, 차량 6대 격파, 트레일러 등 특수장비 2대 격파, 야포 3문 격파, 다연장 로켓 1문 격파, 무인 항공기 7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전과는 뭐 크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투가 제대로 붙고 있는 데는 헤르손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점령 지역 내 러시아 여권 강제 취득하는 거 이거는 범죄 행위다 라고 지금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 점령 지역 내 사람들에게 루블화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고 러시아 여권을 만들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9월 11일 러시아 지방선거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점령 지역 헤르손, 자포리자 그리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 전체를 다 투표를 해서, 그것도 투표도 이제 부정선거가 상당히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가는 자기네들 영토로 만들어버리는 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검찰이 러시아가 지금 이번 전쟁에서 전쟁범죄 24,000건 그걸 지금 확인했고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의용 전차대대, 그래서 뭐 한 달에 550만 원 준다. 그런데 살아서 6개월 다 복무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살아있으면 준다라는 이 오징어 게임 같은 이 부대를 지금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전차대대가 있었는데 그 전차대대가 정말 불과 일주일만 훈련하고 현장에 전선에 투입한다 라는 어이없는 상황인데, 일주일 연습하면 그냥 사격하는 거, 시동 거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대 단위 전술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연습하지 않고 전차를 투입을 하면 도대체 무슨 능력이 나올까요? 그리고 멜리토폴에서 심야에 연쇄 대폭발이 관측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러시아의 이 공세는 슬로반스크, 지금 지금 단기적인 타겟이 슬로반스크인데 이 슬로반스크 점령은 못하고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베르스크, 바흐무트 이 축선 돌파도 제대로 못한다. 그 돌파를 해야 슬로반스크를 때리는데 그거 점령 못하고 끝난다 라고 미국 전쟁연구소는 분석을 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원전에 드론 공격을 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근거는 전혀 없는 주장을 했고, 자포리자 원전 운영사는 러시아가 원전 건물을 탄약고로 사용한다, 이거 막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한 소식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첸군이, 체첸공화국이죠, 이 러시아 연방 중에서 이 체첸군이 원래 25,000명인데 자기네들 총병력이 그 대부분이 지금 이 전쟁에 투입이 되었고 그 중에서 10,000명이 죽었답니다. 정말 체첸 공화국 입장,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첸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 푸틴 대통령의 딸랑이라고 하죠. 그는 지금 강제 징집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 화력발전소 점령을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슬로반스크 일대에서 포격을 시도했는데 큰 성과 못 거두고 후퇴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 전투기들과 공격기들을 대거 동원해서 헤르손 이남의 러시아군 탄약고 10개소를 동시에 공습을 했답니다. 정말 놀라운 대규모 작전인데, 헤르손 이남의 러시아군 탄약고, 여기에서 이제 헤르손에서 방어하는 러시아군을 지원해 줄 텐데, 이걸 지금 10개소를 동시에 공습을 해버렸으니까, 그것도 항공폭탄으로 공습을 해버렸으니, 항공폭탄은 이 육군의 그 포병포탄하고는 이 위력이나 능력이 차원이 다르죠. 그거로 공습을 해버렸으니 아마 명중을 했다면 다 부서졌을 겁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의 방어 지속력은 거의 이제 상실해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가지고 주요 소식 분석해 드립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포병에 각지의 탄약고가 터져나가자 러시아군이 마침내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 원자력 발전소 시설을 탄약고로 쓰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포리자주 에네르호다르 원자력 발전소를 점거 중인 러시아군이 최근 이 발전소에 S-400 방공 시스템 등 주요 전력을 전진 배치한 가운데 이들이 무력을 이용해 원전 기관실을 강제로 개방하고 이곳에 무기와 탄약을 보관 중이라고 원전 운영사 에네로아톰이 현지 시각 7월 20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에네로아톰은 러시아 점령군이 현재 가동 중인 4개의 원전 가운데 1, 2, 3호기의 기관실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면서 이곳에 무기와 탄약을 저장하려 한다 라며 이런 행위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뤄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네로아톰은 침략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의 특별한 선물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래서 더 안전한 곳을 찾고 있고 탱크나 트럭, 탄약이나 미사일 등을 원전 기관실 안에 보관하고 싶어한다. 라며 그들이 우크라이나 포병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원전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회사 측은 러시아군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모든 국제 규정과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라며 그들은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 기관실 안에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려는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회사 측은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은 우크라이나만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이 걸린 일이다. 라며 국제사회가 우리 원전을 침략자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에네르호다르 원전은 열출력 30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 6기가 가동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러시아가 개전 초 침공과 함께 이 원전을 공격하면서 발전소 전면 가동 중단이 추진되었지만 전기를 약탈하려는 러시아 점령군의 요구로 5, 6호기를 제외한 4기가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에네로아톰 측은 기관실 내부에서 무기나 탄약이 폭발할 경우 원전이 통째로 날아가는 체르노빌급 사고 가능성을 거듭 경고하며 러시아 측에 퇴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요. 원전을 방패 삼는 것도 모자라 아예 원전 건물 안에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겠다는 러시아군,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에네로다르 원전 6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큰 원전입니까?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원자로가 있죠. 경수로인데 원자로 뒤에 다 흰 건물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 기관실입니다. 여기 터빈, 발전기, 그리고 냉각수 돌리는 이런 시설들 다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문을 열고 그 기관실 내에다가 탄약고로 쓰겠다 이겁니다. 왜? 탄약고 지금 해놓으니까 자꾸 우크라이나군이 와서 때리니까 원전 기관실 안에 넣어놓으면 안 때릴 거 아니냐. 자, 이런 거죠. 정말 기가 차고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이 에네로다르 원전 인근에 배치한 것도 S-400이 이 원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원전이 있으니까 그 S-400을 와서 때리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원전을 방패로 해서 S-400을 딱 갖다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S-400의 방공권 안에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알박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북한이 중국의 공군 작전구역 안, 방공 식별구역 안인 철산군 동창리에다가 우주 발사체 ICBM 테스트장을 만들어서 미군의 또는 한국군의 공습을
중국군의 방공우산 아래 집어넣어서 한국군이나 미군의 공습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거하고 똑같은 짓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관실 안에다가 탄약이나 포탄 뭐 이런 것들 넣어놨다가 관리소홀로 정말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냉각수 순환장치가 파괴가 된다든지, 자, 이렇게 되면 냉각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후쿠시마 되고 체르노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지금 러시아가 벌이고 있다. 정말 뭐 기가 차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력 여유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헤르손에서 엄청난 화력으로 러시아군을 두드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선에 대규모 기동부대를 투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최상의 컨디션으로 재편성을 마친 부대와 신규 편성 부대 등 4개의 기동부대를 슬로반스크 인근에 전진 배치했으며, 이번 부대 배치로 돈바스 전선의 공격과 수비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21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도네츠크주 북동부의 세베르스크, 솔레다르, 바흐무트 등을 잇는 전선에 방어선을 치고 러시아군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해당 전선에는 제128 분리 산악여단, 제118 영토 방위여단, 제58 차량화 여단, 제57 차량화 여단, 제4 국토 방위여단, 제4 전차 여단, 제23, 53, 54 기계화 여단 등의 전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랫동안 방어작전을 수행하며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23, 53, 54 기계화 여단에 신규 병력과 장비를 충원해 재정비시키는 한편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신규 부대를 투입해 방어선을 크게 보강했는데요. 현재까지 식별된 신규 투입 부대는 제1 전차 여단과 제68 예거 보병 여단, 제71 예거 보병 여단, 제115 기계화 여단 등 4개 여단 규모입니다. 제1 전차 여단은 포파나야 돌출부와 헤르손 전선에 분산 배치되어 작전 중이었지만 최근 2주간 전면적인 재편성을 실시하고 방어선 후방의 크라마토르스크로 이동 배치되었고, 2개 예거 보병 여단과 제115 기계화 여단 역시 크라마토르스크 인근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예거 보병 여단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창설되고 있는 신규 부대인데요. 민수용 SUV들로 구성된 차량화 소총대대 3개와 1개 전차대대, 1개 포병연대 등으로 구성되어 기동전과 산악전에 특화된 것으로 평가받는 전력입니다. 이번 추가 병력 배치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열흘간 재정비 시간을 가졌음에도 컨디션을 거의 회복하지 못한 러시아군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됐는데요. 과연 이번 신규 병력 배치로 양측의 공수가 뒤바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낭독해 드린 대로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후퇴를 해서 지금 2차 방어선을 치고 있는 바흐무트, 그리고 세베르스크, 이 축선, 여기에 지금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존에 9개 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라는 건데, 그 9개 여단 중에서 23, 53, 54 이 3개 기계화 여단이 가장 이 악전고투를 치렀고 아마 손실이 많을 겁니다. 그들 지금 뒤로 빼서 재편성하고 있고, 그러면서 4개의 부대를 신규로 집어넣어 줬는데 그 4개 중에 하나는 전차여단, 그리고 2개는 이 예거보병여단이라고 하는데, 이 예거보병여단은 헌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꾼, 그 말은 산악전 아주 민첩한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민수용 SUV 증발해서 그거 타고 다니면서 또 하나 전차대대 하나 있고, 전차대대와 민수용 SUV들, 장갑차도 일부 있지만 주력이 이제 민수용 SUV들, 아주 신속하게 이제 기동성 있는 이런 작전을 펼치는 이런 부대, 이번 전쟁에서 창설을 한 예비군들 모아서 창설한 부대예요. 그래서 그런 경차량화 여단, 그리고 기계화 보병여단, 이렇게 해서 제법 튼실한 전력을 지금 4개의 완편 여단을 지금 집어넣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완편 여단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거기는 여단 체제도 아니고 BTG 체제인데, 그 BTG들이 거의 대부분 절반 이하의 병력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재편성해도 병력이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추가로
전차 여단 포함한 이런 쌩쌩한 4개 여단을 집어넣었으니까 아까 제가 전선 상황 브리핑할 때 ISW가 이 슬로반스크까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 증원이 들어오고 그 증원이 들어오면서도 전차도 비교적 신형 전차가 들어오고 포병은 뭐 서방제 최강의 포병 전력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반면에 러시아는 일주일 연습하고 전차병을 집어넣는데 그 전차는 T-62 북한군 쓰고 있는 천마호죠. 그냥 이런 포탄에 스쳐도 그냥 파괴되는 그런 전차도 아닌 전차, 장갑차 방어력의 전차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 그마저도 일주일밖에 훈련 안 하고 이길 수가 있겠냐라는 건데 아직도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 야 그러면 그렇게 신인균 너 말대로 이기면 왜 모스크바까지 못 가냐? 자기네들 영토 방위하는 거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3개월 이상 작전하면서 최소 500km 이상 전진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어요. 왜냐? 후속 군수지원, 보급 이걸 미국은 다 체계를 전 세계 어디든지 수천 킬로미터 들어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미국만이 할 수 있는데 미국 외에 그 어떤 나라도 남의 나라에 500km 이상 들어가서 보급한다? 웃기는 소리죠. 우리 대한민국 미군 없으면 평양까지 160km 보급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이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전쟁은 이런 상황 보면 내구력이 러시아는 지금 다 달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계속 충전해서 쓰는 충전 배터리 러시아는 일회용 배터리인데 지금 다 달아서 빨간불 들어왔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밤마다 충전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냐 이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방공 시스템 불량을 문제 삼아 알마즈 안테이사를 고소한 러시아 정부. 이번에는 보킨스크 기계 공장을 고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른바 유턴 미사일에 이어 사거리를 엄청나게 조정한 최신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자칭 세계 최강의 전술 탄도미사일 9K 720 이스칸데르가 이번 전쟁 기간 중 눈앞의 표적을 타격하는 새로운 버전으로 진화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21일 조롱 섞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소식통들이 공개한 영상 속에는 루안스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 차량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해당 미사일은 발사와 동시에 상승 각도를 낮추며 마치 편심 탄도비행에 들어가는 것처럼 코스를 취했습니다. 문제는 발사 몇 초 후에 일어났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급격하게 고도가 떨어지며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사거리 300m급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라며 조롱 섞인 코멘트를 달아 해당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요격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세계 최강의 전술 탄도미사일이라고 선전되고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500km급의 사거리와 편심 탄도 비행 능력, 10m급의 오차를 가진 고성능 미사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 기간 중에 이스칸데르는 형편없는 명중률과 낮은 신뢰성을 보여주며 러시아의 자존심에 제대로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300m 사거리 이스칸데르 사건은 지난 6월 말 발사 직후 2연속 공중폭발이라는 망신을 당했던 이스칸데르 M 공중폭발 사건이 벌어진 지 불과 3주 만에 일어났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 정부 S-400 제조사와 수호이사 말고도 미사일 제조사인 보킨스크도 고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걸 뺏겨가지고 북한이 KN-23 만들어서 북한도 엄청난 미사일 가졌다라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원판인 이 러시아 미사일이 이렇게 성능이 안 좋은데 이걸 뺏긴 짝퉁인 북한도 이거보다 더 낫지는 않겠죠. 당연히 더 못하겠죠. 라는 기대가 뭐 완전히 뭉클뭉클 생깁니다. 자, 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냥 바로 앞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최대 500km를 날아가고 편심탄도 비행, 솟구쳐서 내려꽂히다가 다시 풀업 기동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질지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쏘면 떨어지는 데가 어딘지 대충 각이 딱 나와요. 그래서 떨어지는 데쯤에서 요격 작업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거 이스칸데르는 솟구쳤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받아버리니까 이게 어디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요격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다 걱정하고 공포에 떨었던, 특히 유럽은 엄청나게 공포에 떨었어요. 이것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러시아하고 중거리 미사일 협정이죠. INF. 그거 파기한 장본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쐈더니 공중에서 그냥 폭발하고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지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쐈는데 바로 올라가다가 그냥 계속 솟구쳐서 한 300-400km 날아가려고 하면은 최소 한 40-50km 올라가서 뭔가 각도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오르다가 이거 뭐 순항미사일도 아니고 꼬꾸라지면서 바로 그냥 앞에 떨어져 버리죠. 지금 뭐 계속 보고 계실 텐데. 자, 그래서 이 사진을 그럼 누가 찍었냐? 하도 지금 이 러시아가 미사일 쏘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이 미사일 쏘는 이 인근에 있는 이 워싱턴 소시통들이 미사일 쏘면 그냥 찍는 겁니다. 이번 이 미사일도 2탄째였답니다. 1탄은 그냥 날아갔고, 두 번째 탄을 이제 1탄 날아갔으니까 뭐야, 미사일 쏘는 거야? 또 동영상 켠 거죠, 휴대폰 가지고. 그런데 이제 2탄 날아갔더니 뭐야? 앞에 꼬꾸라져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올린 제목이 뭐냐? 이스칸데르의 최신 버전, 사거리 300m짜리 뭐 미사일 등장. 뭐 이렇게 해서 제목을 올리면서 아주 비꼬는 영상을 올렸는데, 사거리 300m, 300km가 아니라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바로 솟구칩니다. 솟구쳐서 하늘 높이 40에서 50km까지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바로 여기서 꼬꾸라져서 바로 추락해버렸죠. 자, 이게 러시아 무기 민낯이다.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기겠습니까?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